때는 조선 후기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10여 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한양 성박 10리쯤 되는 곳에 김판서댁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그 집은 3대에 걸쳐 벼슬을 한 명문가로 이름이 높았다. 대문 앞에는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기역자로 배치된 큰 저택이었다. 그 집 뒤뜰로 나가면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그곳에는 뽕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봄이면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지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집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누에치기용 뽕잎을 따곤 했는데 특히 어린 잎사귀는 차로 우려 마시기에도 좋아 규수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했다. 늦봄 한낮 해는 중천에 걸려 뽕잎들이 푸릇푸릇 윤이 나고 있었다. 꾀꼴새와 꿩의 울음소리가 산들바람에 실려오고 멀리서는 농부들이 농가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평화로운 오후에 한 여인이 까치발을 딛고 높은 가지에 뽕잎을 따고 있었다. 아이고, 이놈의 뽕잎이 왜 이리 높은 곳에만 달렸을꼬? 키 작은 여자 속 뒤집어 놓을 작정인가? 그 여인은 바로 김판서댁 외동딸 유아였다. 21살의 나이에 꽃다운 용모를 지녔으되 다른 규수들과는 달리 바느질보다는 책 읽기를, 술을 놓기보다는 밭일을 좋아하는 특이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키는 보통 여인보다 조금 작았지만 몸매는 균형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면서도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입술은 앵두알같이 붉어서 웃을 때면 꽃이 피는 것 같았다. 어미는 맨날 규수가 무슨 밭일이냐 하시는데 직접 따서 우린 차가 어찌 그리 맛있는지 모르시는구나. 유아는 투덜거리며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렸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뽕밭의 연초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오늘도 뽕잎을 따겠다며 나선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살피며 좋은 잎만 골라 땄다. 그런데 가장 상큼해 보이는 뽕잎들은 하필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에이, 조금만 더 크면 닿을 텐데. 유아는 까치발을 들고 팔을 쭉 뻗었다. 손끝이 뽕잎에 닿을 듯 말 듯했다. 조금만 더 하고 몸을 쭉 늘리는데 어이구,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그만 까치발을 딛고 팔을 쭉 뻗은 순간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 중심을 잃고 말았다. 유아는아 하며 비틀거렸다. 균형을 잡으려고 뽕나무 가지를 붙잡았으나 그만 저고리 고름이 억센 가지에 걸려버렸다. 킥!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유아의 비명이 뽕밭에 울려 퍼졌다. 연분홍 저고리가 가슴팍에서 찢어지며 속곳이 훤히 드러났다. 유아는 깜짝 놀라 급히 두 팔로 가슴을 가렸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런 망측한 하이고 어쩌면 좋을꼬, 이런 꼴이 되다니.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유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까지는 한참이나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더구나 길에서 누라도 마주친다면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구성진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뽕잎 따는 처녀야 고운 손이 상할세라 산새도 울고 가네 꽃잎도 떨어지네. 유아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한 사내가 지게를 메고 뽕밭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26 정도 되어 보이는 머슴으로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벌어졌으되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크고 맑은 눈이 인상적이었다. 머슴은 지게에 낙과 호미 같은 농기구를 짊어지고 있었고 낡은 배에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어딘지 당당한 기품이 감돌았다. 이놈 봉구야, 뭘 그리 쳐다보는 게냐. 유아의 외침에 봉구는 비로소 상황을 깨닫고는
급히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헉! 아씨, 죄송하옵니다. 이놈이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아니다. 보고는 왔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놈이 너무 깜짝 놀라서. 봉구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평소 과묵한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씨께서 다치신 건 아니신지요? 아파하시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가린 채로도 봉구는 유아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그 순박한 마음씨에 유아는 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 이놈이 참 눈은 가리고 걱정은 하고. 그게 아씨께서 다치셨나 해서. 하지만 보면 안 되니까. 봉구의 진심 어린 걱정과 순진한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유아는 처음 느끼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지금껏 만나본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미모만 칭찬했는데 이 순박한 머슴은 자신이 다쳤을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저 도포라도 벗어드릴까요? 봉구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제 등에 걸친 낡은 도포를 벗어 유아 쪽으로 내밀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에 말린 도포에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다. 고맙다, 봉구야. 유아는 도포를 받아 몸을 가리며 말했다. 도포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봉구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제야 봉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다. 아씨가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다친 곳은 없다만 이 저고리가 영 보기 흉하게 찢어졌구나. 유아는 찢어진 저고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준 저고리였는데 아이고, 그것도 이놈 때문이옵니다. 일찍 와서 뽕잎을 따드릴 것을 아씨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봉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자책했다. 자신이 미리 와서 뽕잎을 따놓았다면 유아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다. 무슨 내 탓이냐. 내가 욕심을 부려 높은 가지에 뽕잎을 따려다 그리 된 것을 도리어 내가 도와주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도 제가 뽕잎을 미리 따놓았더라면 아씨 같은 귀한 분이 이런 고생을 하실 일이. 봉구의 말에 유아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다른 머슴들은 자신을 보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은가. 너는 참 괜찮은 놈이구나, 봉구야. 이름이 봉구지? 예, 봉구입니다. 밭들 봉자에 9구자, 9번째로 태어났다 해서 그리 지었다고 부모님께서. 말하다가 봉구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슬픔이 스친 것이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시는구나? 예, 3년 전에 돌아가셨사옵니다. 유아는 봉구의 슬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부모까지 여의었다니. 그럼 혼자 지내는 게로구나. 외롭지 않느냐? 외롭기야 하지만 일이 있으니 견딜만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좋으셔서. 봉구는 김판서댁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렀다. 비록 머슴이지만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 말에 유아는 봉구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새삼 느꼈다. 너는 정말 마음이 곱구나. 아씨께서 너무 칭찬을. 이놈은 그저 하던 일을 할 뿐이옵니다. 봉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를 극적였다. 이 도포는 내일 빨아서 돌려주마. 아니옵니다. 그런 것까지 아씨께서 하실 일이 그냥 어머니께서 빨아주시면. 괜찮다. 나도 빨래는 할 줄 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유아는 웃으며 말했다. 봉구는 그 환한 미소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햇살 받은 꽃처럼 아름다운 웃음이었다. 그럼 감사히 받겠사옵니다. 그렇게 말하며 유아는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봉구는 지게를 다시 매며 중얼거렸다. 참 특이한 아씨로구나.
다른 양반댁 아가씨들과는 영 다르시네. 빨래도 하신다니. 봉구의 눈에는 유아가 떠나간 방향이 한참 동안 아련하게 남아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유아는 어머니 마님을 만났다. 유아야, 뽕잎은 잘 땄느냐? 그런데 그 도포는 뭐냐? 어머님, 저고리가 찢어져서 봉구가 빌려준 것입니다. 봉구가? 그 머슴이? 마님은 눈썹을 찌푸렸다. 딸이 머슴의 옷을 빌려 입었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유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물론 봉구와 나눈 대화나 자신이 느낀 묘한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고, 그런 일이 그래도 머슴의 옷을 입다니 빨리 벗고 목욕 재개하여라. 어머님, 봉구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곤란할 때 도와주었는걸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부는 신분이다. 규수가 머슴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마님의 엄한 말씀에 유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봉구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유아는 봉구의 도포를 정성스럽게 빨았다. 찬물에 비누를 풀어 조심조심 문질렀다. 도포에서 나는 봉구의 채취를 맡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유아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그날 이후 유아는 자꾸만 발걸음이 뽕밭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도포를 돌려주려는 핑계였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뽕밭을 찾았다. 어머님, 뽕잎 차는 몸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하인들이 따다 주는 것이지. 내가 직접 나서서 따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규수가 날마다 밭으로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직접 딴 것이 더 정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바람도 쐬고. 마님은 딸의 고집을 당해낼 수 없어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요즘 너는 왜 이리 뽕밥만 드나드느냐? 예전에는 책 읽기를 그리 좋아하더니 책도 읽고 뽕잎도 따고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유아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봉구를 만나고 싶어서였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여 유아는 매일같이 뽕밭을 찾았다. 그때마다 봉구는 이미 와서 뽕잎을 따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왠지 정겹기만 했다. 봉구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아씨께서 뽕잎을 좋아하신다 하시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따두었사옵니다. 봉구는 바구니 가득 싱싱한 뽕잎을 담아 유아에게 내밀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맞은 뽕잎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렇게 좋은 뽕잎을 고맙다, 봉구야. 유아는 그 마음씨에 감동하며 받아들였다. 봉구가 자신을 위해 일찍 나와 정성껏 뽕잎을 따놓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되었느냐? 3년 전부터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갈 곳이 없어 헤매던 중에 김판서 어른께서 거두어 주셨사옵니다. 부모님을 그랬구나.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열병으로. 그해 여름에 열병이 돌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도 그때. 봉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직도 부모님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그랬구나.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느냐? 외롭기야 하지만 일이 있으니 견딜만하옵니다. 그리고 봉구는 말을 하다 멈췄다. 그리고 뭐냐? 아씨께서 자주 오시니 덜 외롭사옵니다. 그 솔직한 말에 유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놈이 무슨 말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죄송하옵니다. 이놈이 주제를 모르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유아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은 자신도 봉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봉구야, 너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봉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책을 읽사옵니다. 책을? 머슴이 책을? 유아는 놀랐다. 당시에 글을 아는 머슴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떤 책을 읽느냐? 사서삼경이며 시집이며 요즘은 동국세 시기를 읽고 있사옵니다. 유아는 더욱 놀랐다. 동국세 시기는 꽤 어려운 책이었다.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아니옵니다. 그저 두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봉구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 유아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길어졌다. 뽕잎을 따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씨께서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요? 나는 규합 총서를 즐겨본다. 여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 아, 빙어각 이씨의 그 책 말이옵니까? 훌륭한 책이지요. 너도 그 책을 아느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사옵니다. 아씨께서 그 책을 좋아하신다니. 봉구는 유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교수가 그런 실용적인 책을 읽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소학이나 연려전 같은 것만 읽는다던데. 그런 책들도 좋지만 실제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시집을 가서 살림을 맡아야 하는데. 유아의 현실적인 생각에 봉구는 감탄했다. 아씨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롭기는 그냥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뿐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유아는 봉구의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고 봉구는 유아의 순수함과 현명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니 이놈 다리는 멀쩡한데 놔두고 왜 이리 자꾸 뽕밥만 가는 게냐? 유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제 마음을 다그쳐 보았으나 봉구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은 점점 그녀를 휘감아갔다. 한편 봉구도 마찬가지였다. 날마다 뽕밭에 나타나는 유아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 다른 양반댁 아가씨들처럼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같은 머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아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봉구는 밤마다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유아의 맑은 웃음소리와 다정한 말씨는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봉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씨께서는 언제 시집을 가실 예정이신지요? 시집이라. 유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어머님께서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습니까? 봉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혼담이 오가지 않는다니 다행이었다. 너는 왜 그런 것을 묻느냐? 그저 궁금해서. 봉구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었다. 사실은 유아가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져 갔다.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지는 못하면서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곧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다. 그의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마님이 유아를 안채로 불러들였다. 유아야, 이리 와서 앉아라. 예, 어머님. 유아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린 어머니의 모습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안채는 여름 더위를 피하려고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서는 맨드라미와 봉숭아 꽃이 붉게 피어 있었다. 내 혼사를 정하였다. 마님의 첫마디에 유아는 깜짝 놀랐다. 혼사를요? 현감댁 이준령 도령과의 혼사다. 이달 보름에 치르기로 하였다. 그 말에 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준령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온 고을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 사람 말이었다. 이준령은 현감의 장남으로 올해 28이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기대를 받았지만 성년이 된 후로는 기생촌에서 주색 잡기에 빠져 사는 한량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첩을 셋이나 두고 있어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탕한 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머님, 그런 자와 나란 말인가요? 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냐? 현감댁은 이 고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다. 내가 가서 살림을 맡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첩도 많고 기생촌을 드나들며 첩이 있다 한들 어떠냐? 양반댁 남자들이 의뢰 그런 것을 내가 정실부인이 되면 그만이다. 첩들이야 정실부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아니냐. 마님은 딸의 반대를 예상했다는 듯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그래도 어머님, 그런 분과 어떻게 해? 유아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혼인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것이다. 현감댁과 혼인하면 우리 집안의 지위도 더욱 튼튼해진다. 마님의 현실적인 말에 유아는 할 말을 잃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혼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내 나이가 벌써 21가 아니냐. 이제 혼인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냐. 이미 양가에서 합의한 일이다. 이준령 도련도 내 용모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더라. 유아는 이준령이 자신의 용모를 보았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언제 어디서 보았다는 것인가? 그분이 저를 언제 보셨다는? 지난번 단오절 그네 타기에서 보았다고 하더라. 그때 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유아는 그때를 떠올렸다. 단오절에 마을 여인들과 함께 그네를 탔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것이 이준령이었다니 그분의 시선이 불편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냐. 장래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이 당연하지. 마님의 단호한 말에 유아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요동쳤다. 어머님,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이미 날짜도 잡았다. 이달 보름 열흘 뒤다. 그렇게 빨리요? 혼인은 빠를수록 좋다. 더 늦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유아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열흘 뒤에 이준령과 혼인한다니 그런 자와 어찌 혼인을. 유아는 혼란한 마음에 안채를 빠져나왔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뽕밭으로 향했다. 뽕밭에 도착하니 다행히 봉구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유아의 표정이 어두웠다. 봉구야, 오늘 뽕잎 많이 땄느냐?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였다. 봉구는 놀라며 돌아보았다. 아씨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신 모양이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데. 아니다, 그냥. 유아는 말끝을 흐렸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봉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옵소서. 이놈이 들어드릴 수는 있사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유아는 그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봉구야, 모두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더구나. 하나만 정성껏 품는 이는 없더라. 아씨 무슨 말씀을. 혼사 말이다.
봉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이미 첩이 셋이나 있는 자와 혼인하라 하니 그런 자의 넷째가 되는 것이 무슨 복이란 말이냐? 봉구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유아가 혼인한다니 그것도 그런 자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씨께서는 그 혼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원할 리가 있느냐? 하지만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더구나 벌써 날짜까지 잡혔다고 하니 언제 혼례를 올리신다는 것이옵니까? 이달 보름 열흘 뒤다. 봉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열흘,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아씨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뭐라고? 아니옵니다. 이놈이 주제넘은 생각을. 봉구는 고개를 돌렸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유아는 그런 봉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봉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구야. 예, 아씨. 만약 내가 그 혼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어려우실 것 같사옵니다. 이미 양가에서 약속한 일이면 그렇겠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고. 유아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봉구는 그런 유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씨께서 만약 다른 분과 혼인하시게 된다면 이놈은 너는 뭐냐? 이놈은 아씨를. 봉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봉구야,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해야지. 이놈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래, 누구냐? 유아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분은 이놈과는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라 평생 그리워만 할 뿐이옵니다. 그 말에 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사랑도 있는 법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씨, 혼례 전까지 매일 뽕밭에 나오시겠사옵니까? 그럴 것 같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이곳에 나와야 숨이 트이거든. 그럼 이놈도 매일 나와서 뽕잎을 따놓겠사옵니다. 고맙다, 봉구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매일 뽕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속 깊은 감정은 드러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다. 혼수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온 집안이 들썩였다. 유아야, 이리 와서 혼례복을 맞춰보아라. 어머니의 부름에 유아는 마지못해 혼례복을 입어보았다. 화려한 원삼과 족두리가 아름다웠지만 유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곱구나. 이줄령 돌연히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마님의 말에 유아는 몸서리를 쳤다. 이줄령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한편 봉구는 나날이 여위어갔다. 유아가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는 생각에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봉구야,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으냐? 다른 머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사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 하지만 봉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유아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과 같았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밤이었다. 달이 중천에 걸린 시각, 유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뽕밭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사흘 뒤면 정말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줄령의 음흉한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뽕밭은 달빛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뽕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에서 봉구와 나눈 많은 대화들이 떠올랐다. 봉구야, 너와 이야기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유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술 냄새와 함께 나타난 것은 이준령이었다. 달빛 아래서도 그의 얼굴이 술에 취해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밤중에 아씨께서 홀로 나와 계시다니 참 운이 좋구나. 이준령은 비틀거리며 말에서 내렸다. 유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도련님, 이런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웬일이긴 뭔 웬일이냐?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보러 온 것이지. 이준령은 유아에게 다가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흘 뒤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실 텐데. 사흘이 뭐가 대수냐? 이 몸에 아씨 될 사람 미리 맛본들 어찌 나쁘리오. 도련님, 그런 말씀을. 무슨 말씀을 말라는 게냐? 어차피 며칠 뒤면 내 사람이 될 텐데 조금 일찍 안아본들 무슨 대수겠느냐. 이준령은 유아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손에서는 술 냄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의 체취도 났다. 분명 기생집에 다녀온 것이었다. 놓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유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준령의 힘이 셌다. 안 될 게 뭐가 있다는 게냐? 더구나 이런 밤중에 혼자 나온 것을 보니 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바람을 쐰다고? 하, 좋다. 그럼 내가 시원하게 해주마. 이준령은 유아를 뽕나무에 밀어붙였다. 유아의 저고리가 찢어질 듯 당겨졌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참 좋은 곳을 골랐구나. 제발, 제발 그만하십시오. 유아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이준령은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쇠스랑을 든 봉구가 나타났다.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아씨에게서 손을 떼라. 봉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이었다. 분노에 차 있었다. 뭐야,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대드는 거냐? 이준령은 화를 내며 봉구를 향해 손을 들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하지만 봉구는 쇠스랑으로 이준령을 밀쳐냈다. 이준령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이놈이 정말 감히 나를. 술에 취해 아씨를 괴롭히는 자가 무슨 주인이냐? 봉구의 당당한 말에 이준령은 더욱 화가 났다. 알아보자. 이놈 이름이 뭐냐? 봉구다. 좋다, 봉구.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곤장을 맞게 해주마. 이준령은 비틀거리며 말에 올라타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봉구는 쇠스랑을 던지고 유아에게 다가왔다. 유아는 떨리는 몸으로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씨께서 다치시지 않아 다행이옵니다.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구의 손을 붙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그런데 너는 괜찮겠느냐? 그 사람이 관아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괜찮사옵니다. 아씨만 무사하시면. 아니다. 괜찮지 않아. 너는 나를 구해주었는데. 유아는 봉구의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품이 따뜻하여 떨어질 수가 없구나. 아씨.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봉구야, 나는. 아씨, 이놈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뽕나무 그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밤을 가득 채웠다. 사흘 뒤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아씨, 오늘 밤만은
오늘 밤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유아의 저고리 고름이 풀리고 봉구의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졌다. 뽕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모습을 감싸주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은빛으로 비추었다. 유아의 흰 살결과 봉구의 검게 그은 피부가 대조를 이루었다. 이 밤이 영원했으면. 유아의 속삭임에 봉구는 더욱 꽉 그녀를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 마십시오, 아씨. 이놈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사옵니다. 너 하나 희생시킬 수는 없어. 아씨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밤의 사랑만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이튿날 동이 틀 무렵 갑자기 북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김판서댁으로 몰려왔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봉구라는 놈을 잡으러 왔다. 포도대장의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김판서는 급히 사랑채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오? 현감댁 도련님을 폭행한 머슴을 잡으러 왔사옵니다. 폭행이라니? 김판서는 어리둥절했다. 봉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머슴이 어디 있소? 뽕밭에 있을 것이오. 포졸들이 뽕밭으로 몰려갔다. 유아는 급히 뽕밭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봉구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놈이 바로 봉구다. 어서 결박하여라. 포졸들이 봉구에게 달려들었다. 봉구는 저항할 수 있었지만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면 더 큰 죄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잠깐. 그때 유아가 뛰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유아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내 서방이오. 순간 뽕밭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포도대장이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하셨소? 혼례 전에 몸을 주었소. 이 사람과는 이미 백년가약을 맺었소. 유아의 선언에 포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반댁 교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씨, 그런 말씀을 어찌. 봉구가 급히 말렸으나 유아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이미 정해진 일을 어찌 거짓이라 하겠소? 이 사람은 내 남편이오. 그때 김판서와 마님이 달려왔다. 마님은 딸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유아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마님은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어머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런 천하의 못된 것이 어서 그놈에게서 떨어져라. 하지만 유아는 봉구의 팔을 꽉 껴안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사람과 정을 통했고 이 사람 외에는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김판서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딸이 머슴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니. 유아야, 내가 정말.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포도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봉구를 잡아갈 수 없었다. 이 일은 현감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리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제 남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유아의 당당한 태도에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 포졸들이 떠난 후 김판서 댁은 난리가 났다. 이런 일이 어찌, 혼례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현감댁에서 알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집안 망신이 아니냐. 김판서도 분노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신분을 생각해 보아라.
신분이 사랑보다 중요합니까? 유아의 질문에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절대적이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현감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그 계집이 머슴과? 이줄령은 분노에 떨었다. 자신이 점찍 어둔 여자가 머슴과 몸을 섞었다니 도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혼사를 취소하라. 그런 더러운 계집과 혼인할 수는 없다. 현감도 마찬가지였다. 김판서댁과의 혼사는 취소다.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혼사는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아와 봉구는 산속 외딴 초막으로 몸을 숨겼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초막은 예전에 숯을 굽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당분간 숨어 지내기에는 적당했다. 아씨, 이놈 때문에 이런 일이 집안까지 망신을 시켜드리고. 괜찮다, 봉구야. 내가 선택한 일이다. 초막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은 두 사람. 봉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낡은 서찰과 문서를 꺼냈다. 아쉽게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이게 뭐냐? 유아는 촛불에 비쳐 문서를 살펴보았다. 정교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것이 보였다. 현감댁의 부정부패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부정부패라니?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도 장부를 조작하여 왕께는 적게 보고하고 그 차액을 가로채는 내용이 적혀 있사옵니다. 유아는 놀라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교한 필체로 적힌 장부들과 증거 서류들이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것은 이놈이 그저 머슴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봉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사실은 이놈이 10년 전 반역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난 왕손이옵니다. 뭐라고? 유아는 깜짝 놀라 봉구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짜 이름은 이봉규, 선왕의 서손이옵니다. 아이고, 그럼 너는 10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신분을 잃고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하지만 이놈은 정말 무고하옵니다. 봉구의 절절한 해명에 유아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왕족이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신분을 밝히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이놈의 신분을 알게 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부담스럽긴 오히려 안심이 된다. 안심이라니요? 나는 지금까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했는데 알고 보니 왕손이었다니. 유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고, 내가 그리 못난 자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진짜는 이 모습이었구나. 하지만 지금의 이놈은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왕손이든 머슴이든 나는 너의 마음을 사랑한 것이야. 유아는 봉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이 문서는 현감의 죄상을 밝혀 백성들을 구하고 이놈의 무고함도 증명하려는 것이옵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구했느냐? 몰래 현감댁에 들어가서 위험한 일을 했구나. 아씨와 백성들을 위한 일이면 위험해도 상관없사옵니다. 봉구의 의로운 마음에 유아는 감동했다. 그렇다면 더욱 힘을 합쳐야겠구나. 악한 자들을 응징하고 너의 무고함을 밝혀야지. 아씨께서 도와주신다면.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한 몸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기생자야는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준령을 마음에 품고 있던 자야는 유아를 질투하고 있었다. 저기 집이 준령 도련님과 혼이 나면 내 설 자리는 어디에. 자야는 유아가 이준령과 혼이 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런데 유아가 머슴과 몸을 섞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혼사가 취소되었다니 이제 기회다. 자야는 이번 기회에 이준령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유아와 봉구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자야는 몰래 두 사람의 은신처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산속 초막을 발견했다. 저기 숨어 있구나. 자야는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내일 밤에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도망간다고? 자야는 급히 이준령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아씨가 그 머슴과 도망친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그년이 그 머슴과? 이준령은 분노에 떨며 포졸들을 불러 모았다. 내일 밤 산길에 매복하여 그놈들을 잡아라. 특히 그 머슴놈은 죽여도 좋다. 알겠사옵니다. 하지만 이는 유아의 계략이었다. 자야가 엿듣는 것을 알고 있던 유아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었다. 자야가 분명 엿들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반대편으로 가면 되겠구나. 유아는 미리 자야의 하녀를 매수해 두었다. 자야가 무슨 말을 하든 모두 거짓이라고 이준령에게 말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는 길은 이쪽이라고 알려주어라. 하녀는 돈을 받고 유아의 말대로 했다. 과연 그날 밤 이준령과 포졸들은 산길에서 허수아비만 붙잡고 있었다. 그 시각 유아와 봉구는 반대편 길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아씨의 지혜가 이처럼 깊으실 줄이야. 이런 일쯤은 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밤을 틈타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한양에 있는 봉구의 옛 스승이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냐? 이놈을 키워주신 분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다. 봉구의 스승은 옛 영의정으로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봉규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스승은 봉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오랫동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봉구는 그동안의 일과 현감의 부정부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일이 그 현감놈이 그런 짓을 했다니. 이 문서로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내 신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스승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내 무고함을 밝히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관 한 명이 산속 은신처로 찾아온 것이었다. 봉구는 깜짝 놀라 꿇어앉았다. 궁에서 나오신 분이시옵니다. 내관은 정중하게 절을 받고는 왕의 어명을 전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종친 이봉규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하셨다. 그렇다면 또한 현감 이씨의 죄상도 모두 드러나 파직되었으니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는 없다. 봉구와 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별한 명을 내리셨다. 어떤 명이십니까? 종친이 그 삶을 버리고자 하면 머슴으로 살게 하라 하셨다. 다만 매달 초하루에는 궁에 문안하라 하셨다. 이는 왕의 특별한 배려였다. 봉구가 평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허락하되 완전히 끊지는 말라는 뜻이었다. 그 은덕 잊지 않겠나이다. 봉구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왕의 관용에 감격한 것이었다.
또한 김판서대 교수와의 혼인도 허락하신다고 하셨다. 정말입니까? 유아가 놀라며 물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셨다. 왕의 너그러운 마음에 두 사람은 감격했다. 내관이 떠난 후 유아는 봉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야 말하겠소. 나는 당신을 당신 그대로 사랑했소. 아씨, 왕손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소.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었소. 봉구는 유아를 꽉 안으며 대답했다. 이놈도 아니 이 사람도 아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이제는 이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평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씨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김판서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왕손이었다니 그럼 우리 딸이 왕족과 혼인하는 것이구나. 마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봉구의 진짜 신분을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평민으로 산다고 하셨지요? 그래도 왕족은 왕족이지. 더구나 왕께서 직접 허락하신 혼인이니 김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 보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구나.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다.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혼례였다. 혼례날 뽕밭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유아는 소박한 혼례복을 입고 봉구는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었다. 저 뽕잎 아래서 처음 만났지요. 그렇다옵니다. 아씨의 저고리가 찢어지던 날, 두 사람은 웃으며 그날을 회상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이놈의 도포를 빌려 입으면서 말이오. 그 따뜻한 마음씨를 느꼈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혼례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얻어 평범한 부부로 살았다. 봉구는 농사를 지었고 유아는 집안 살림을 맡았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생활이었다. 매달 초하루에는 궁에 문안을 드리러 가야 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생활이든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씨, 아니 아내와 함께라면. 이듬해 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뽕꽃이 피는 계절에 태어난 아이를 뽕이라고 이름 지었다. 우리 뽕이가 자라면 뽕밭에서 뛰어놀겠구나. 그렇겠지요. 그곳은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이루었다. 뽕밭에는 다시 뽕잎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리고 그 뽕밭에서는 지금도 바람이 불 때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찢어진 치마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꽃피웠는지를 말해주며 한편 이준령은 아버지가 파직당한 후 몰락했고 자야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법이었다. 하지만 유아와 봉구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하늘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도리였다. 아이고,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로구나. 신분이 높고 낮음이 무슨 대수리요.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상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이 늙은이도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는구나.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으리라. 뽕잎 아래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유아와 봉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하의 부럽지 않은 복이 아니겠는가. 이 늙은이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노라. 오늘 밤 꿈에는 뽕잎 향기가 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리라.